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캠퍼스에 꽃이 많이 피고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아직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으면 더 좋을 텐데 아마 이제 곧 우리 그 사회가 이제 그 코로나19가 약화돼서 이제 아마 좀 그 생활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봄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우리 수업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분단 국가와 북한의 체제 변화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실 분은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사실은 이번 2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숭실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전 원장님이지만은 이제 원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을 좀 줌으로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좀 소개를 해올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하려니까 너무 많은 프로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도시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부전공은 이제 경제학이신데 뭐 경력만 해도 아마 제가 이 시간만 잡아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그 숭실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하시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원장도 겸직하시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맡은 일들이 많으셨고요. 대외적으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을 또 하시고 또 뭐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위원, 대법원 청사건축위원회 위원, 뭐 한반도 선진화 재단 국가 지역 균형 발전 팀장 등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국가의 중요 정책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고 해서 아마 인터넷 치면은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 뭐 저술 저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다들 휴대폰 또 컴퓨터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성배 교수님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요새는 또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마 우리 교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교수님과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먼저 저희 원광대 우리 학우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또 교수님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네. 쑥스러우시긴 할 텐데. 네네. 먼저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평생 숭실대학교에 있었고, 지난 2월 말로 정년 퇴임을 해서,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학교에서 주로 일을 했던 게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일을 했고 아마 그러한 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현장에 직접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강의를 하는데 기침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PCR 검사를 하니 또 그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그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덕분에 이 국내에서도 여러 그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그 평화통일연구원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 활동하신 활약사항이랑 포함해서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이 원래는 이제 평양에서 1897년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숭실 졸업생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1938년에 신사참배를 거부를 해서 평양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서울로 내려와서 1954년에 숭실대학이 서울에서 다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제 쭉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숭실대학에 대해서 숭실대학은 나름대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사실은 이제 숭실대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학이 될 때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가 기부를 해서 만든 대학이 숭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은 평양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가서 그쪽 교육이라든지 또 그쪽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숭실대학의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에 당시에 한은수 총장께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을 만들어서 통일과 관련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초대 원장을 이제 맡게 되고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경에 통일연수원도 만들었고 대학원 과정으로 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프로그램을 석박사 과정으로 만들었고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숭실 통일 아카데미도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통일 선도대학 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2번의 통일 선도대학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한 해 전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제 2014년에 설립을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사회과학대로 옮기고 이러면서 2분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로 저희가 2021년에 인문사회연구소에 지원을 받는 그런 경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6년 동안 북한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정년 퇴임을 해서 명예교수이지만 북한 도시연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현재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다양한 학술대회 그리고 또 외부 연구 수주를 통한 연구 수행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국내 학술대회 그리고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근 30개 기관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북한 도시 포럼이라든지 숭실평화통일 포럼 그리고 숭실평화통일 논평 이런 걸 해서 수시로 정보도 알리고 또 저희들이 연구하는 내용도 알리고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해도 발표하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재단 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여러분, 또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진들 다양한 분들이 북한 통일에 대한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굉장히 그 활약 사항이 많네요. 숭실대학 그 평화통일연구원이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그 연구원 이름이 평화통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아마 이런 그 연구소, 연구원으로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이 필요한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아마 교수님께서도 많은 연구 활동 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아마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대학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원광대 학우들에게도 좀 뭐 길어도 관계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네. 그동안 해오신 가운데 참 이 평화와 통일이 진짜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저희 학우들에게도 꼭 좀 교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하고 통일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 이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있고, 또 서울대에는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있고, 그게 이제 어느 게 순서가 앞서냐, 뭐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평화가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평화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가 작금의 시대를 보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의 이제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싸움보다는 동일한 국가 내의 지역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이념의 차이라든지 또는 생각의 차이, 종교의 차이, 또 인종의 차이, 우리나라는 인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 갈등을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등이 해결이 되기보다 더 커진다는 이런 의미인데, 저희들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어떤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나눠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평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이 평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그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그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또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평화이죠. 평화이고 그 이면에 이제 화해, reconciliation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을 만들 때부터 우리는 남북 간에 우리가 전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 화해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 화해는 궁극적으로 평화로 이어지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 과정에 지금 석박사 과정입니다만은 저희가 확대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대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평화, 통일과 평화와 관련되는 이런 대학원 과정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통일의 문제이죠. 통일의 문제인데, 가끔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그 고용의 기회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한이 합쳐져서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실 내 앞가림도 바쁜데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독일과 같이
경제력이 있어서 동독에,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도와서 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는 동포에 대한 어떤 사랑,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학원 프로그램에 그 접경 지역을 둘러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넘어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거는 정말 그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이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 남한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설령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삶의 질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고, 그들이 생각할 때 추구하고 싶고, 그들이 생각할 때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한때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북한에 들어가서도 하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인력은 우수하고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부족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제공을 할 수가 있으면 그 과정에 북한이 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도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회가 단순히 북한에서만 기회가 아니라 이 북한의 기회를 넘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기회로 연결이 되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대학원 과정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단에서도 오고 핀란드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곳에 오는데 이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도 많이.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 정말 시야를 우리나라만 좁혀서 보면 그렇지만 전 세계로 넓혀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 서로가 하나의 관심을 갖고 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도 뭐 당연히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북한에 계신 분들 도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에서 출발이 되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돼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 중심 국가가 되자. 중심 국가가 되고, 이 중심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저희가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로 우리나라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그 독립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세계 선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마 북한에서도 이게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야말로 이
또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국가로서의 어떤 원대한 그 꿈이 이제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충분히 아마 우리 학우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숭실대가 부럽네요. 저희 원광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저희도 이 앞으로 통일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분단 국가와 북한의 체제 변화인데요. 이제 아까 그야말로 북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현장도 보시고 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분단 국가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제 다 그야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오늘 주제에 따라서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의 체제 변화가 과연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체제 변화라고 얘기하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주의 통제 국가에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 바뀌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념이 실험이 되고 여러 가지 체제가 실험이 됐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권리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다는 데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The End of Ideology, 이념의 종말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체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뭐 결국 북한도 그 북한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 권익, 그들의 자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체제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체제 전환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뭐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란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됐죠.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사회주의는 흔히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무덤으로 갈 때까지 국가가 나의 삶을 전부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거지만,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북한에서 정부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소위 북한 사회에 이 시장, 이제 각자 도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삶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 묘하게도 사회주의 이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의 작동은 완전히 상반이 되죠. 이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 체제 내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위 북한이라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서, 유일 사상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런 사회 체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반기, 뭐 직접적인 반기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회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나라들의 경험을 잘 알고 있죠. 아시다시피 89년 이후에 독일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나라들이 소위 공산체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한 경험이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알려지는 과정에 너무나도 저희가 흥미롭고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이 북한이라는 유일한 사회가 사회주의에서 소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 변화를 겪은 30개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북한에 많은 이제 그 시사점이 있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30개 나라들이 지금 한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9년부터 성적표가 다 달라요. 성적표. 그 사이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다시 또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나라도 있고 정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출발은 같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북한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나라들의 체제 전환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제 전환이 89년에 일어날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은 아마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사회적 실험이 없었어요. 사회적 실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의 사회과학계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이제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과들이 쌓이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북한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귀중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통일 이쪽에 북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체제 전환. 이거 정말 우리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뭐 한 사람의 그 두뇌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지금도 이 체제 전환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북쪽에 있는 참 약하고 어려운 이 동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제 전환이 일어났을 때 89년에 제가 이제 마음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체제 전환이 89년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체제 전환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체제 전환이 되고 한 5년 동안 국가 경제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평생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키도 일반인보다 작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네. 우리 북한도 분명히 이제 체제가 바뀌면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은.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체제 전환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체제 전환 국가에서 봤던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여성들은 더 피해를 보고 아이들도 더 피해를 보고 힘 있는 사람은 일종의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이런 시기를 거쳐가서 저는 늘 그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거쳐간 사람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체제 전환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개척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거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학우들이 지금 여기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우리 군사학부 또 앞으로 초급 장교로 나갈 우리 학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오늘 그 말씀하신 북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쪽 남쪽 얘기를 쭉 해오셨거든요. 앞에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완전히 이제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은 완전히 이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에 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동구권의 뭐랄까요 몰락이라 그럴까요 소련의 해체랄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바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이 체제가 바뀌는 북한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증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북한 쪽도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순기능적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전망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체제 전환의 의미랄까요? 이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체제 전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도가 바뀌는 거죠. 제도가. 네. 그게 이제 이 제도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행태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게 이제 제도인데,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 자본주의 민주 경제로 바뀌는 것,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제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의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하느냐면 결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체제 전환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이제 그 체제 전환에 대해서 또 평생 연구한 조셉 코르나이라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헝가리 출신이죠. 이분도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뭐냐면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민주화는 첫 번째는 제가 그 전에 시장화를 먼저 들죠. 시장. 그러면 이제 시장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뭐 어디 먹기 위해서 물건을 가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은 팔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은 내가 파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를 주기 때문에 팔고, 사는 사람은 이 파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치를 더 주기 때문에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게 시장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이거는 정말 고대 때부터 뭐 변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호 관계, 트랜잭션, 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시장은 이제 제도를 얘기하는 제도.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이 거래가 정부가 주도해서 다 하는 거죠. 너희들 굳이 나서서 하지 말고 다 나눠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가면 아니다. 정부는 뭐 관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도 정부가 관여하고 있듯이, 하지만 주로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주는 게 이제 시장화이죠. 시장화. 그런데 이제 시장화가 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놓고 돈 먹기. 결국 뭐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시장화가 되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금 북한에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시장화가.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후반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장화라는 거는, 시장은 가만히 두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약육강식이 아니고 공정하게, 한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갖지 않게, 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게임의 틀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시스템을 갖춰준다든지 계약 제도를 갖춰준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거든요. 그게 이제 체제 전환의 첫 번째 요소인데, 우리 북한의 경우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시장은 작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못하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쓰는데, 이게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다 보니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기제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미비된 채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많은 문제. 그게 이제 체제 전환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북한이 지금 부패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패가 일어나는 게 그 시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일반인들은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 이념을 하다 보니 결국 관료들이 권력을 갖고 그 관료들이 이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관료가 그걸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지금 시장화가 북한에서 이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의 사회적 기제인데 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으면서 미흡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이제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뭐 이 시장은 자본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좀 제거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엄청 부딪히고 결국은 이제 뭐 그 이후에 생산 측면에도 이제 시장의 기능을 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주의의 이념적 지향성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괴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첫 번째 요소가 시장화인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사회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게 김일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김정일, 김정은, 김씨 왕조잖아요. 김씨 왕조.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가 발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되는 게 바람직한 사회인데 이제 이런 사회가 되려면 권력이 나눠져야 돼요. 권력이. 근데 지금 북한은 이제 완전히 독재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사회이죠. 착취적 사회라는 건 뭔가 하면 일부의 어떤 큰 혜택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옛날에 왕정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보면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다 그랬죠. 왕이 있을 때 그 우리가 뭐 일반 주민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예였거든요. 근데 어째 현대에 북한에는 이 왕과 노예가 있는 사회가 돼 있으니 도대체 이거는 유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위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민주화, 주민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연구원의 그 연구원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우리 원광대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수도권은 뭐 너무 잘 나가고 기회도 많고 이런데 지방은 죽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붕괴를 하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불만이 북한은 많습니다. 네네. 근데 북한은 더 하거든요. 북한은 모든 게 평양에 모여 있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평양은 뭐 가끔 유튜브 보시면 정말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올라가서 초고층에 남한보다도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분이 이제 지방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혹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 수도권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붕괴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분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우리 수령님이 사는 곳은 저래야지. 이게 답이었어요. 수령님이 사는 곳은 저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유일 체제, 주체 사상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돼서 나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 수령님이 정말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고 정말 멋진 이 도시에서 있는 그게 사실은 착취적인 사회거든요. 착취적인.
똑같은 국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민주화가 체제 전환의 두 번째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민주화하고 같이 가는 거지만 아마 여기 원광대 계신 분들도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 집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권 이런 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권화가 이제 세 번째 체제 전환의 요소이거든요. 어느 사회나 집권적으로 되는 시스템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이 분권화 부분은 이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 권한을 나누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이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이런 이제 분권화된 시스템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어떤 인권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보장이 되고, 또 크게 보면은 이제 국가가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효율적이.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한 300년을 돌아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몇 개 나라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16세기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조그만 나라인데, 네덜란드는 흔히 이제 우리가 더치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황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기틀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이 조그만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무찌르고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군림을 했죠. 동인도 회사도 만들고 서인도 회사도 만들고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네덜란드의 정치 형태가 7개의 도로 운영이 되는 분권형 시스템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스위스도 연방제 분권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인데, 미국도 전형적인 분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분권 시스템이 길게 보면 국가 발전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제 전환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분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국제 경제의 통합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제 경제 통합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된 거는 89년을 지나면서 과거에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던 나라들이 이제 다 이제 체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북한만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과 이제 무역 교류도 하고 하던 코메콘이라는 이제 공산 체제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이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다 붕괴가 되다 보니 북한이 더 이상 이제 지지를 받을 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려워지게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 생산 체제 속에 우수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체제 전환을 얘기하면 시장화, 민주화, 그리고 분권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제 경제의 통합, 네 가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의 의미는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가지 그 시장화, 민주화, 분권화, 국제 경제 통합이 이제 어떤 북한의 그 체제 변화의 하나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고, 사실 이 북한의 체제도 이 장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든가, 또 의료 시스템, 아프면 병원도 다 무료로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 부자들 관계없이. 근데 이런 좋은 그 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남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체제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뭐 어떤 네. 형태, 또
어떻게 보면 또 신자유주의와 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남한화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했던 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한번 스터디를 했거든.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대안이라는 게 저는 뭐 신자유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다 인식을 하죠.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는 뭐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러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제3의 길, 대안적인 방향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회주의가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집도 뭐 정부가 주고 그런데 사실은 사회주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의 체제 전환을 겪으면서 이제 그 뚜껑 열린 걸 보면 삶의 질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못 사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 그게 과연 우리가 추구를 할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국민 이렇게 했을 때 벵글라데시와 같이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과연 그들의 근데 한번 생각하시면 그들의 삶이라는 거는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악하고 평균 수명도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완전히 신자유주의라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는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라기보다 시장 경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체제를 할 것인지 남한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통일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 정치적 시스템이든 경제적 시스템이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유럽 같은 데는 미국하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독일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구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세금 70%까지 걷어가지고 보장을 해주니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때는 미국이 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사고 바탕하에 국가 발전을 이루고 했지만 미국이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 제3의 길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연구 논의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뭐 이런 또 다양한 문제점도 있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좀 경제적으로도 좀 낙후돼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좀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좀 뒤떨어진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구권이랄까 이런 데 사회 체제가 변환되는 과정을 또 북한도 겪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은 지쳐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새로운 길, 그야말로 북한만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좀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 그게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통합이 될 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을 보면 서독과 동독은 지금도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독 사람들은 여전히 2등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이 합쳐져 가지고 만약에 이제 하나의 체제가 된다고 할 때 북한 사람들은 항상 2등 시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또 자유민주 쪽으로 가면 남한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새롭고 어설프고 그러다 보니 뒤처지고 그들이 받은 교육도 이 시스템에 사실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통일을 놓고 얘기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 가슴에 와닿는 주장이 알마타 센이라는 인도 출신의 그 경제학자이죠. 그 하버드 철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인 센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역량의 접근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량의 접근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남한하고 북한의 주민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게 아니라 역량,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고 북한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되고 싶고 북한 사람이 생각할 때 추구해야 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은 또 남한대로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지금 지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핵심의 이 철학적 기반은 존 롤스의 정의론인데 세는 롤스의 아이디어로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역량 접근법을 주장을 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남북의 통합,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북한 주민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남북이 같이 합쳐지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하고 남한 주민들의 생각하고 다를 것 같아요. 네. 70년 지나면서. 그러니 그걸 우리가 남한 주민들처럼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북한 도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를 연구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가 현상학적 방법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고 이런 노력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숙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깊이 뭐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아주 그 깊이 있는 뭐랄까 그 연구 방향이랄까 또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깊숙이 지금 뭐랄까 관찰하면서 또 대화도 유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러한 그 어떤 체제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런 주로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북한의 북한 분들 뭐 전문가들이든 정치인이든 여러 국제학회에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과 혹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김일성 대학하고 두 차례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 하기로 돼 있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만나지를 못했는데 예, 그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안타까운 게 이 북한의 학자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런 점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탈북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예,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제 그 중에는 보면은 이제 그 이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던 분들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데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첫째는 제가 보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고 깊이 있는 얘기는 이제 또 회피하고 또 얘기가 길어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 체제 옹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체제 옹호. 예. 자기 체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 북한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사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분들이 이제 아직은 어떤 북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도 예전에는 이제 주로 러시아랄까 뭐 중국 뭐 이런 쪽에 특히 또 공산권 국가의 유학생들도 보내고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랄까 다 유학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네. 이 북한 쪽에서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네, 네, 네. 그쪽에도 아마 싱크탱크가 있고 그 네, 네. 자본주의에 대한 또 연구도 하고 또 남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심층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 정보도 다 지금 저장하고 있고 아마 토론도 하고 있을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숭실대가 미리 이제 이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체제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요 쟁점들 가운데에서 시장화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뭐 부패나 또 어떤 빈부의 격차 또 불평등 문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공정한 제도랄까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면은 시장화를 통한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랄까 이제 어떤 국가의 부도 증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될 경우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텐데 우리도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자본주의를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해결 방안이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개발은행 EBRD에서 예,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체제 전환 국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25년쯤 지났을 때 큰 서베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체제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바뀐 체제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 전환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우리가 통일이 된 상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도 않았고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이 통제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북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체제 전환의 정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전환기 정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가 바뀌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 유린하고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동구권의 경우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통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남한이 관여를 한다기보다 북한이 주도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걸 100% 주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제3의 기관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빅 이슈가 되는데, 마침 그 흥미롭게도 북한의 이 체제 전환의 정의 문제를 영국에 계신 교수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라 소운이라는 맨체스터 대학교에 이제 계신 분이 한국에 그 체제 전환 정의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교수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그 이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소위 인권 유린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여주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볼 때 이게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의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그런 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독일도 다 겪었던 것이고, 그러니 이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델리케이트한 거죠. 이거 잘못 다루게 되면 아주 이제 문제인데, 그 아주 흥미로운 그 폴란드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제 한 연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스켈리턴 인 더 클라짓이, 옷장 속에 있는 해골.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체제전환 정의 문제를 다 다루다 보니 이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체제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정권을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 정부하고 연결이 되고 이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체제 전환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제 쟁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동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체제가 바뀐다고 할 때, 체제가 바뀔 때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동구권의 나라를 보면 체제도 바뀌지만 정부도 바뀌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처럼 정부가 바뀌지 않고 아주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간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이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동구권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 정부도 붕괴가 되고 시장 경제도 확립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해가는 과정에 혼란을 정말 많이 줬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과 같은 그런 아주 그 독재자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동시성 정부와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사회주의 정부가 주도하게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 그러면 북한 정부가 붕괴가 된다. 그리고 생기는 그 혼란은 또 어떻게, 이 굉장히 이제 또 어려운 쟁점이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이제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첫 번째는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에서 왜 부패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회주의에. 국가가 다 주고 국가가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왜 부패가 발생하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체제 전환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데 대한 소유권이 뭐 딱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이제 개인한테 넘어가 있어. 사유화가 돼 있거든요. 상속도 되고 또 뭐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형제한테 나누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사유화가 돼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다 보니 여전히 모든 통제권은 어디에 있냐면 정부에 있는 거예요. 당이나
관료나 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제권과 소유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부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사유화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가 소유권을 가졌으면 통제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관료가 갖고 당이 갖고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이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생겨나는 과실을 뺏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지 않습니까? 뇌물을 줘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북한 체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부패 문제가 결국은 나라를 뭐 삼킬 정도로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제 이 관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부패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북한에 그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우리가 흔히 돈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가인데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뭐 하룻밤 사이에 뭐 몇백만 원을 지출을 하고 뭐 러시아산 철갑상어를 또 먹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지금 북한에 이미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관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착취적 사회죠. 착취적 사회. 그러니 이 부패 문제 그리고 부패 문제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면 인권 유린이죠.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 걸렸다. 그 피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제 장마당에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뭐 당하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보고가 이제 인권 그 보고서에도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패 문제는 인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빈 곳 이제 시장에서 먹고 살고 하다 보니 엄청 이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이제 그 생존 아주 그 이 최하 단계에 있는 그 빈곤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 문제들이 북한 사회에도 지금 이미 드러나고 커지고 있죠. 지금 돈 있는 계층은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정말 뭐 아주 성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 바이올린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그 바이올린을 정부가 이렇게 돈 들여서 키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이제 바이올린 교습하고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쭉 간 사회가 나중에 이제 남한하고 다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회가 제도가 발전하고 하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북한이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남북 간의 또 괴리 문제도 이제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체제 전환 과정에 이 동구권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개발응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한 20년이 지나서 주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시장 경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민주주의가 제일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들 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쭉 물어봤거든요.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그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져서 과거의 사회주의 때보다도 이제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남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사회주의 시스템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제일 좋으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 경제가 제일 좋으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만약에 사유화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유화 다시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거기 정리가 되고 관찰이 되고 해서 사실 이 체제 전환의 문제가 정말 복잡하구나. 단순히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왜 어떤 나라는 만족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또 분석을 하고 북한의 경우에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학우들에게 잠깐 그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그 전환기 정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환기 정의는 문자 그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바로 말하자면 잡아 나갈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왜냐하면 어떤 체제에서 어떤 체제로 넘어갈 때 이 과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끌어안긴 안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 체제가 바뀌면은 그 사회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정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함께 바뀌고 또 함께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폴란드랄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함께 바뀌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이제 그 뭐 부패 문제랄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체제가 바뀔 때 왜 그 보면은 그때 재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소련의 그 우리가 이제 좀 그렇죠. 예, 부패했다고 하는 이런 그 뭐 울리가르인가요? 뭐 이런 그 재벌 우리나라 같은 올리가키. 재벌 같은 예,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그 불평등 문제랄까 등등 이제 아마 이제 그 유럽의 그 체제가 바뀐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지금 그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북한 사회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이제 동구권의 아까 체제가 잘 전환이 돼서 뭐 안정된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는데 만약 예를 든다면은 북한도 아마 이제 소련의 상황도 보고 또 뭐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을 다 보고 있을 텐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나라들을 만약 선택이랄까 벤치마킹을 한다면 주로 어떤 나라들이 될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놓고 네. 봤을 때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이제 저는 어떤 이제 특정한 나라하고도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핵심은 시빌 소사이어티, 저는 시민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북한의 시민사회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바츠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반체제 인사였죠. 반체제 인사. 그리고 이제 그 반체제 인사였고 나중에 이분이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되고 투텀을 이제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바웬사가 있었죠. 바웬사. 예, 예. 노동조합을 이제 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웬사도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츠라프 하벨이 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The Power of the Powerless.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의 힘이라는 이제 책을 그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체코가 체제 전환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주민들이 그 뭐 이미 이제 체코에는 그 시민사회가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면 어느 사회든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정부가 있고 정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그건 이제 시민사회라고 뭐 우리가 조직을 연결시켜서 이제 시민단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통제하는 영역하고 시장의 영역을 제외하고 또 다른 영역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바마스 같은 사람은 퍼블릭 스피어, 공공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공론화, 요즘 공론화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두가 서로 합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제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이제 축이 서로 작동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사회주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정부예요. 정부가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 세 가지 중에 시장이 거의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 시민사회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정부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경실련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사회는 시장에도 통제를 하죠.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 뭐 오큐펀시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이제 다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사회가 어느 사회든지 형성이 되고 이게 있을 때 이제 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두 나라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마침 이 두 나라가 체제 전환 국가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슬라프 하벨은 자기 책에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호소를 한 거죠. 호소.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게 정말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가 반체제 인사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진실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실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물론 이제 여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 체제가 정말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 만약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북한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정부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그러니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상황. 이제 이렇게 되면 이념적 지향성하고 실제 삶에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슬라프 하벨이 얘기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은, 자, 힘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에서 뭐 노동에서 일을 하면서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소위 솔직하게 하는데, 이 하벨이 자신의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 폴란드, 저기 체코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사회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뭐 이러다가 정부한테 또 단속되면 문제만 생기고, 자, 이런데 하벨이 책을 던져줬죠. 진실된 삶. 이게 이제 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시민사회.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실정 분석을 해보니, 시민사회가 있는, 시민사회가 발전이 되어 그런 체제 전환 국가들이 이 시점에 훨씬 더 좋은 민주체제, 좋은 시장경제, 사람들의 만족도 높고 이런 게 관찰이 되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시민사회가 있느냐? 시민사회도 북한은 있어요. 여성동맹 뭐 이런 조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 요즘 문제 있네, 이 얘기한다는 게 시민사회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는 이 북한의 시민사회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탈북해서 남한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자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시스템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국제사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문제를 푼다? 절대 중국이 이 버퍼존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뭐 자기들 이해가 또 있을 거고,
그러니 우리가 국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도 뭐 저는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내부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조금씩 변하는데 이제 그런 기반이 갖춰질 때 우리가 체제 전환이 어떤 게 좋으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지금 뭐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이런 데서 모든 게 바람직하게 이제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새삼 우리 그 이 아카데미 여기 지금 우리 학우들도 앉아 있고 또 계속 또 학습을 하면서 이 우리 사회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지금 아카데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거 남북한 문제를 아까 이제 국제 관계나 또 정치 뭐 여러 가지 변동 이런 걸로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우리 남쪽과 북한을 냉정하게 이 현실을 놓고 세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진지한 논의와 토론 또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대학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숭실대학이 아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 동유럽 사회 체제 변화 과정에서 이제 시민 사회의 어떤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북한 사회도 요구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이냐. 설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체제로 가더라도 이제 결국은 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양쪽의 과제가 될 텐데 이 외에도 북한 쪽에서의 과제 또 우리 남쪽에 같은 동포로서의 어떤 과제가 있다면은 또 몇 가지 더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제가 그 강의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그러면 이제 북한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고르게 발전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채택했던 그런 전략을 생각하면 북한의 나선과 같은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또 신의주도 이제 경제 자유구역인데 저는 이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그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북한이 그러면 그 경제 자유구역이 사실은 뭐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저렇게 이제 취약한가?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이 가져오는 이점이라는 건 뭐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일단 점에서 출발이 됐지만 거기서부터 선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어지고 주변이 발전하는 면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자유구역을 잘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이는 뭐 경제 자유구역을 20몇 개를 만든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그 가식적인 거죠. 그보다 이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credibility.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해서 지키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얼마가 보장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 통신산업에 참여했던 오라스콘 같은 데도 나중에는 뭐 그걸 그냥 쫓아내는 식으로 처리가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북한이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놀라운 점은 신의주 케이스입니다. 신의주.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 같은 경우가 2012년에 김정일이 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의주를 홍콩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홍콩. 예, 예. 근데 신의주를 홍콩처럼 만들겠다는 이 발상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홍콩이라는 데를 놓고 물론 뭐 저는 홍콩이 이제 모든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 홍콩을 놓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소위 개도국의 발전 전략으로 홍콩과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홍콩은 중국에 있었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왼쪽에서 차를 몰지만 홍콩 사람은 오른쪽에서 차 몰잖아요. 그게 이제 네.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 제도를 신의주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발전되는 거를 주변 지역에 파급을 하고 하나의 축으로서 발전을 시키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김정일이 그때 어, 양 양빈입니까? 양빈이라는 화교 네덜란드 중국계 화교를 일종의 이제 총독 비슷하게 그 채용을 해서 그거를 홍콩과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이 반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거기서 신의주하고 단둥하고 연결해서 정말 북한을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그 시장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양빈에 대해서 탈세 혐의를 붙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무산이 돼버린 케이스인데 그거는 지금도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발전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북한에 일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 김정은이 얘기하듯이 뭐 20몇 개의 경제 자유구역을 한다. 이거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오랜 동안 역사가 있는 나선에 대해서 그 소위 나선의 여러 가지 규정이 국제법상에 보면 타당한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투자 안 되는 게 핵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계 자본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 돈 들어오는 길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계기로 핵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북한이 이제 그런 해외 투자를 사실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한 기반, 제도적 기반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 특구, 뭐 개성은 조금 성공했죠. 나선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뭐 평양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그 1차적으로 어떤 발전의 축으로서 북한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그 워렌 버핏인가 그 유명한 투자자가 이제 문자 그대로 이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그 투자처가 될 거라고 또 얘기하고 뭐 있으면 북한에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신의주의 홍콩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제 원광대 학우들이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이 이곳이 서해안 쪽이거든요. 근데 이 서해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상해 뭐 아까 뭐 이쪽에 천진 뭐 이 뭐 서울 평양 등등 아마 제가 뭐 저는 뭐 예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의 아마 세계 중심이 이 좀 서해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인구 밀도로나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북한의 어떤 지금 추구하고 있는 로드맵이나 이런 걸 쭉 놓고 봤을 때 아마 여기에 유엔 본부도 생기고 유네스코 본부도 일로 다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희망이 부풀고 또 저희 원광대가 또 이 서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학도 아마 세계적인 중심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네네. 꿈도 좀 뭉실뭉실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이제까지 진행됐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분단과 전쟁에서 통일과 평화로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이제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아마 이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오늘 다 피로해 주신 것 같아요. 다 내주시고 네, 앞으로 우리 원광대학도 이런 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우리가 추동해 나가고 아마 우리 학우들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북한 체제 변화에 깊은
관심과 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사학과 또 학우들이 있거든요. 뭐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오늘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주신 평화와 통일 문제에 더 깊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혹시? 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네, 뭐 그러면은 오늘 뭐 굉장히 새로운 말씀을 듣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가 했을 생각을 정리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원광대 학우들에게 뭐 아까 처음에 이제 평화 통일 말씀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이런 북한 체제 변화에 관련해서 저희 그 결국은 이제 우리 뭐 숭실대 학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뭐랄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이제 지금까지 그 쭉 이렇게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앞으로 한반도는 정말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남한하고 북한의 이제 통합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외국에도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저희가 뭐 MOU 때문에 이제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을 인도해 준 분이 이제 폴란드의 법대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에요. 그 이제 이 학생들은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폴란드 가서 이제 부모님 때문에 사는데, 뭐 폴란드 말을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통역도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남한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죠. 한반도 통일 국가에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분들도 같이 와야 되겠다. 외국인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경제적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꼭 그 하나의 어떤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 이제 그 하나의 중심 국가로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런데, 두 번째 진정한 독립이다. 우리가 1919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중국, 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강대국에 그 쌓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끼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중국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자 이거죠. 그걸 벗어나서 이제 소위 한반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우리가 진정하게 이제 그들을 끌어가는 이런 이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저야 이제 사실 끝이 났죠. 그러니 이제 물론 뭐 저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우리 그 학생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할 때 이제 그게 아마 그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 세계 중심 국가, 네, 이런 말로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분단 국가와 북한의 체제 변화, 그 숭실대학교 이제 평화통일연구원 전 원장님이신 김성배 명예 교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 학우들에게
그야말로 꿈에 부푼 희망, 미래의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그 주역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우리 숭실대에서 노력하신 많은 교수님들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밟고 나갈 그런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그 김성배 명예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네, 원광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 나으시고 기회가 되면 네. 저희 원광대도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네, 학우들하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또 우리 네, 원광대 네. 캠퍼스 지금 꽃이 활짝 피었거든요. 꼭 네, 네, 모시고 차 한잔 그렇겠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명사소청 종일 대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